자영업자 살리기냐 어린이 안전이냐, 이곳 연화마을에는요 곧 공유 주방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공유 주방이 들어서면은 어린이들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주방이 도대체 뭐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247평인데요) 네. 이 안에 여기다가 이제 공유 주방이 30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른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루에 25개 이상 배달하면은 그 곱하기 네. 왕복하면 1,500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게 오토바이 일로 올라오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통학로가 있는데 문제될 건 뻔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른인데도 예. 오토바이 지금 이제 한 4-5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어른이니까 그렇다 쳐도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되는 게 바로 앞에 지금 이거 175m 있어요.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여기서 분명히 사고 날 거는 불보다 뻔한 일이에요. 지금 네. 현재. 그럼 지금 행정에서 아직 현장을 안 나와봤어요? 이렇게? 나보긴 나와봤죠. 나와봤지만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 시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위험할 것 같아, 이 정도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지금 1,206명인가 1,000명 넘어가지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상태고, 스쿨존 입점 반대, 스쿨존 제정해달라고 우리 시에다가 요청했는 게 2,000명 이상 지금 현재 오늘 접수를 시켰어요.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고. 지금 저게 바로 초등학교죠, 지금. 네. 지금. 진짜 가깝네요. 그냥 아예 아파트가 학교랑 붙어 있네요, 그냥. 저희가 출발한 곳부터 이 학교를 지나서까지 신호등은 학교 앞에 후문 앞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를 피해서 스스로 건너다니는 구역이거든요. 그럼 라이더분들은 정말 잘 지켜주실까요? 신호등이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신호등이 없는 이 지역을 과연 잘 지켜주실지 저희는 진짜 의문이에요. 며칠 전에도 요 앞에서 아이가 사고가 한 번 났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 네, 바로 써 있네요.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네가 교통이 좀 혼잡한 지역인데 지금 이제 공유주방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냥 푸드코트 같은 그런 곳인 줄 알고 오히려 이용하기 편하겠구나 생각했지,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는 곳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걸어 다니지 않고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아니, 날아다니죠. 네, 날아다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닐 텐데. 네. 지금도 아이 데리고 갈 때 여기 길이 너무 위험해요. 좁고. 그래서 봐요, 지금. 손을 안 잡고 애기를 이렇게 딱 안고 가요. 그 정도로 불안한데 1,500회, 2,000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면은 그 주변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것? 더 놀란 거는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 그리고 이 학교 앞이 저는 정문인 줄 알았는데 후문이라면서요. 정문은 더 위험하다면서요. 저희 저 정문 좀 안내해 주세요. 한번 보러 가봐요. 저희. 아이들이 이쪽 길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통학로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 도로 길로 다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수시로 그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아, 저 앞이요? 네네, 저 앞으로가. 근데 그걸 돌아서 바로 이제 주방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지금 뒤에 오토바이 오는 거 봐요, 지금. 그러네. 저기 차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네. 저기 오잖아, 오토바이.
일방인데도 저렇게 반대로. 그러네요. 일방 통행인데 반대로 오고 있네요, 완전히. 아침에 여기가 꽉꽉 막히고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 지금 사실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이 길로 차 한 대 다닐 만한 길로 쌍쌍으로 차가 다니는 와중에 네. 등하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토바이까지 더해야 된다면 어린이뿐만 거리랑 아니라 상관없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든 위협, 안전 위협이 해당 업체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해당 업체의 방침상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천시청 입장은 어떨까요? 식품위생법의 이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업 신고를 이제 접수할 경우 저희는 영업 신고 자체를 이제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시청에도 많이 문항을 넣었어요. 답변 돌아오는 건 아직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다치거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누군가 다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대표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아이들이 다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돼요. 이게 어른들의 사실 이해관계잖아요.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요, 시민들 사고의 확장에 비해서요, 제도가 쫓아오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에요. 해당 법률에 의하면은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요, 유해 물질, 그리고 유해한 시설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당국은요, 우리들은 할 게 없다. 지금 우리가 제도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분들 다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요. 어떻게든 슬기로운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그것도 학교 앞에 주민 밀집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업체만 30곳 그래서 하루에 1,500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일단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나 또는 아이가 없는 뭐 교통약자도 있는 데서도 다들 걱정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어린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근처에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장애인의 안전 문제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현장을 취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저희가 점자 도서관인가 보네요. 말로만 듣다.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아유. 이분은 매일 좀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하루에 다니셔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시는 분이에요. 저 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여기에 시각 장애인 그게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요? 네. 최근에 그냥 들었어요. 아무래도 배달업체들이 많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죠. 감지를 빨리 할 수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운행되는 뭐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자연스러운 이제 교통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듣기는 여기가 한 약 30개 업체
예, 배달 업체가 이제 250평 안에 이제 상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운행을 실로 올 때 한 번, 또 물건을 음식을 갖고 또 배달을 나갈 때 한 번, 한 건당 이제 2번의 운행 횟수가 생겨서 대충 계산을 해도 1,몇백 건, 1,200~300건 네, 운행 횟수가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여기가 편도 1차선 도로로 해서 엄청나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진짜 위험해요. 겨울에 만약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거나 그냥 잘 갔다 하더라도 미끄러지면 그냥 사람한테 덮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다들 걱정이죠. 아직 장애인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장애인이었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시각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거기에 해당 시설은 준비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업체한테요? 네. 오토바이 1,500대 1,000대를 못 피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뭘 눌러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서 그동안은 차가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기간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나간 다음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은 누가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어요. 어떤 업무하러 지금 사다리를 태우고 계시나요? AS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되게 안 계셔서 선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간자함 쪽에서 먼저 점검해 보려고 일단 외부 작업 먼저 좀 해보려고요. 평균이 최소 12시 이상 그 정도 될 거예요. 전신주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한 4.5m 정도 됩니다. 이 높이가. 그런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괜찮으세요? 그나마도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고정해 주는 게. 근데 이게 뭐 몇 번 사고 나고 하면서 좀 대책으로 나온 게 저 다리 있는 걸로. 간혹 뭐 사람분들 지나가시면서 이제 치고 지나가신 경우가 있어, 사다리를.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아찔아찔하죠, 그런 경우는. 무섭죠. 사실 저도 좀 고동포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일하려면 올라가야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하려면 또 올라가야죠, 아무래도. 슬레이트, 기아, 경사지구, 설비 집합물, 컨테이너 작업은 즉시 진짜 공동 처리를 하는데 나만 나가면 개통 못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말로만 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오는 게. 그냥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데 안 하면은 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제 그거 되는 거고.
하면은 일단 한다고 되는 거고 난감하죠 아무래도. 셋톱박스 뒤에 불을 깜빡깜빡하면서 튀세요. 꽂았을 때. 그런데 PC를 꽂으면은 아예 안 되신다는 거죠?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쵸.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업무 강도면 네. 두 분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인 1조 작업을 한다고는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범으로 한 2군데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적으로 근데 지금 2인 1조를 뭐 항상 항시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제 기절을 한 거죠. 지붕 위에서.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발견을 못하고. 그런 경우라면 이게 옆에서 누가 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땡기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안전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는 거,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비용을 뭐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정 부분 이상은 이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는 작업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인 1조로 하면 누군가 선 하나 받아주고 이렇게 둘이서 하면은 선이 꼬이거나 그러지 않는데 선을 제가 던졌는데 선이 꼬인 거예요. 이제 그걸 풀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갖고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계속 머리 붙잡고 있었고, 그 운전하고 가던 신혼부부가 저를 보고 저 아저씨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내려왔는데 계속 걷지를 못하고 계속 휘청휘청 술 먹은 사람처럼 그러다가 넘어지니까 119에 신고해줘서 병원에 가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떠셨어요? 제 별명이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네, 정말이에요. 이 일주가 됐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균이 엄마랑 너무 같은 마음이에요. 하는 것보다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 앞에서 영정사진에 절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나 저희 위에 있는 저 같이 일하는 선배나 후배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크게 한번 공론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릴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하려고 해요.
맞추기가 되면 어느 정도 합의안도 현장 이행이 될 거고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행되고 있지도 않고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좀 고개를 들 수 있을 조금이라도 들 수 있고 덜 미안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의한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업 경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살인이거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업의 범죄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사회적 인식이 정치권이나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기업들도 강하게 로비를 하다 보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보다 더 커야 오히려 그 비용을 갖다가 미리 지불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민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하자는 내용의 법입니다. 기업 그 자체에 대한 처벌도 있고요. 결정권자에 대한 처벌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외주화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생명 안전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만큼은 외주화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금지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의역 김건희든 김용균 씨와 같은 그런 젊은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방지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자체가 선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외주화 자체가 금지되는 업무에 포함되어야지만 이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각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위험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제기가 돼서 서울시 포함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위험 업무를 직영화하는 방향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직영화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가동문을 열고 문에 매달려서 청소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지금은 점검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선로 쪽으로 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승강장 쪽에서 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됐고 직원들의 정서적인 안정도 찾았고 그래서 사고나 장애나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일 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환경들이 바뀌지 않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나 뭐 사회적 차원에서나 그런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당장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나 연구원입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중 5위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인데요. 네, 제가 그 현장을 찾아서 오늘 여기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 좀 낯이 좀 익지 않나요? 네, 바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왔던 삼순이 계단이 바로 여긴데요. 이 계단만 넘어가면 바로 기림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함께 가보시죠.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큰 학생이 내 팔을 끌고 여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갈 길로 참여를 하면은 참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부담해서 갈 길로 참여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푸는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이 집애가 참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와서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바로 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두 손 맞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좀 이슈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 지나다니면서 어떤 일본인 부부께서 여기 위안부 할머니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편지를 남기고 간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공감 정책 2위는요. 저처럼 아주 빵빵 터지는 서울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인데요. 자, 현재 서울시 공공장소 그중에서도 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와이파이가 아주 그냥 빵빵하게 터진다고 하는데 자, 이제 마을버스를 탔는데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용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떴어요. 와이파이 여기 지금 떴거든요. 동영상도 혹시 재생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오, 영상도 잘 터져요. 네. 바꿔. 잘 터지네.
빵빵 터지네 아주 그냥. 야, 무료 와이파이로 TV 민생연구소 보면서 버스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럼 시간도 딱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또 민생연구소 좀 보면서 갈게요. 알고는 있는데 사용하는 법이 솔직히 좀 헷갈려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어요. 네. 근데 버스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홍보가 조금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통은 다들 통신사 와이파이를 쓰거나 어디 가게에 놀러 가면은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공개형 와이파이를 쓰거나 그렇기 때문에 네.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는 조금 많이들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을버스를 직접 타고 와이파이가 과연 잘 터지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결과는요, 대성공. 아주 그냥 빵빵 잘 터져요. 다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적해주신 거,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뭐 이제 잘 홍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민생연구소 리포터 김기현이었습니다. 2019년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서울시 정책 1위. 아직도 그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 1위는 뭐냐면요. 오빠 달려! 2015년 서울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됐던 따릉이.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딱 2,000대로 시작했던 따릉이가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25,000대,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누적 이용 횟수는요 3,100만 건으로 125배, 회원 수는 166만 명으로 49배. 야, 이 정도면 말이죠, 서울 시민 한 명당 최소 3번 이상은 따릉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통계거든요. 과연 이 따릉이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지 제가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따릉이 따릉이 내가 네 자전거야. 그리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네. 제가 2시간 정액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시간 50분쯤에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빌려도 비용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잘만 이용을 한다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게 따릉이인 것 같아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냥 놓고 싶은 데다 놓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따릉이를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수, 우, 미, 양가 아니죠? 네. 뭘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 우? 왜 수가 아니고 우예요? 이거 이용하는 그 조금 복잡해서. 복잡한 거. 네. 처음 할 때 몇 분 걸렸어요? 처음 대요. 10분? 10분씩이나 걸렸어요? 왜? 너무 복잡해서? 보통 저녁에는 좀 늦으면은 남은 게 없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겨울이라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미리 알고서 좀 갖다 놔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따릉이 이용 방법 이렇게 간단합니다. 반납은 어디다? 정해진 거치소, 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하시면 된다는 거. 자, 따릉이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쭉 사랑받길 한번 바라봅니다. 저도요. 자, 지금까지 TV민생연구소 차정연구원 김기현이었습니다. 조용필 헬멧 주세요. 헬멧.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바꾼다!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비리 유치원 이슈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어디에 믿고 맡기기 힘든 나라, 교육하기 힘든 나라라는 그 인식이 가장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전부 루비똥이 아닙니다. 저 아침마다 눈 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루비똥이 아니라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 봉급 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의원님. 왼쪽 보다가 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인정하라! 유치원을 장악하여 어릴 때부터 좌파 인간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국민을 선동하며 살인 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씌워 유치원과 학부모들 간에 갈라치기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110년을 한 번에 말아먹을 최악의 법 동의합니까? 답답하고 당분간은 제가 봐야겠죠. 지금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가정 보육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저출산이 문제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데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골목길에서 만난 손주 키우는 할머니가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 법도 좀 희망이 있는 걸까요? 뭐 지금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뭐 제가 좀 속이 타는지 입술 맨 끝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게 옆에서 다 느껴져요. 이게 오늘 시청자분들도 날짜 아실 거예요. 따져보니까요. 작년 네. 10월 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네. 그 국제 토론회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5일인데요. 날짜로 따지니까 네. 432일째예요. 정말 지난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긋지긋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지치고 국회는 뭐 하는 데인가 싶고 이게 왜 한 시간 법안만 200개가 넘게 와 있으니까 아니 아직 그건 모르겠어. 내가 생각한 누구라도 하나 악을 쓰고 악착을 떨지 않으면 그냥 유실내길 것 같은 걱정이 있는 거죠. 국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이들을 위한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도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참석하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들이나 국민들께서 딱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감사합니다. 지금 유치원 3법에 표결이 붙여질지 안 붙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는요. 방청석 올라가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식이법이랑 하중리법이 통과된 거 보면서 우리 유치원 3법도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지금 희망 고문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보다 한 1kg 빠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대기요. 지금 예산안 처리가 안 돼서 더 이상 그렇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논의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안 풀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쓰여 있네요. 재헌헌법 전문이라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요. 국민 생활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생연구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시구나. 그 드디어 어린이 3법이 국회에 상정됐어요. 네.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던 게 아이들이 먹을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리가 만연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기득권과 얽혀져 있는 예산이나 혹은 법안들과 맞바꿔줄 수 있는 가치로 여겨주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다. 이런 부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국 저희한테 다가올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네. 통과하거나 부결되거나 밀리거나. 네, 그렇죠. 부결되면은 앞으로 어떤 행동들 취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20대 국회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들이 그 후폭풍을 직면으로 맞게 되지 않을까.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이잖아.
지원상권도 프로그램을 붙인 거예요. 거의 논의는 아니고 예산 논의만 했어요. 저는 제 방에 갑니다. 네.